예, 안녕하세요. 우리 또 헌법 시간이 왔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학우들과 함께 헌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 허락해 주시옵고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교과서 51조 경제 질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건국 헌법의 특색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건국 헌법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란 말이 조금 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는 상당한 통제 경제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건국헌법은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북한과 그 남한의 이런 이념 대립이 심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완전한 공산화를 선택했고 반면에 이제 남한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는 시장 경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를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중요 기간 산업은 국유로 하고 또 상당 부분을 국가가 시장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또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경제 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행 헌법과 좀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헌법 조문이 지금 없으시겠는데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릴게요. 현행 헌법 제 119조가 있는데 그 119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현행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좀 긴데요. 이런 거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든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2항에서는 국가는 일정한 경우에 개인 경제에 규제와 간섭과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하면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는 119조 119조 1항은 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고 2항은요. 2항은 이 시장 경제에 국가가 규제와 조정과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119조 2항이에요. 119조 2항인데 이 119조 2항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말할 때는 그냥 시장 경제라고 말하고 안 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이런 말 안 합니다. 이 옆에다가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119조 1항에 의한다면 순수한 시장 경제가 되는데, 시장 경제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경제 안정이라든지 또 소득 간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그럴 때는 국가가 나서서 규제와 조정과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경제란 말 대신에 요 앞에다가 사회적이다 이런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다. 그러면 개인 이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과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즉 지금 헌법과는 원칙과 이 예외인데 원칙과 예외가 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헌법을 우리가 통제 경제 질서였다. 그러나 그 통제 경제였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건 사회주의 계획 경제 또는 통제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계획 경제 또는 통제 경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좀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 경제만을 강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폐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과점이나 폐해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규제와 조정과 간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보면 119조 1항과 2항을 합쳐본다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규제와 조정이 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1공화국 때, 즉 건국헌법 때는요, 이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한다가 예외로 되어 있고 규제, 조정, 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식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건국헌법은 사회적 시장 경제 대신에 이것이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형태의 경제를 채택했겠는가? 그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또는 통제 경제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초창기 이제 시장 경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통제 경제의 이 경제 질서를 우리 헌법은 채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국 헌법은요 경자 유전의 원칙. 이게 뭔가 하면 이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유전, 그 땅을 갖는다.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 건국 때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 농지는 누구한테 주느냐? 농민에게 분배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에는 80% 이상이 소작농이었었죠. 그랬는데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그건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틀을 달리하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뭘 자랑하는가 하면 무상 분배를 했다 그래요. 무상 분배. 그랬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무상 몰수입니다. 무상 몰수. 그러면 무상 분배를 해주는 것은 누가 좋죠? 요거는 일반 주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무상 분배가 좋죠. 일단은. 근데 무상 몰수를 하니까 누가 불만을 갖게 된가면
이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계급, 이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북한 그 주민들은요, 뭐 80%가 소작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지주의 땅을 뺏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니까 북한 주민들은 여기에 매우 찬성했습니다. 열광했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한은 농지개혁을 아직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 군정에 대해서 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과 같은 무상몰수에 무상 분배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남한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이걸 한번 비교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상분배는 일정한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땅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유상몰수니까 지주들에게는 무상몰수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외형상으로 보면요, 일견 보면 80%인 이 소작농이었으니까 소작농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농지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일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북한은 무상으로 분배했지만 북한은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에게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 40%를 이제 그 소작농을 냈는데 한 10년 못 미쳐서 전체를 다 국유화했습니다. 국유화. 경작권만 인정했고 소유권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10년 후에는 다 전체를 뺏어서 국유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 분배를 한 것 같지만 10년 후에는 다 국유화했고, 그다음에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뺏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있는 많은 지주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남한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유상 분배를 했는데요, 이때 5년간 수확의 연 30%를 내면, 30%를 5년간 내면 이 땅에 소유권을 줬습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요, 그 52쪽 상단에 있죠,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자신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요,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30%를, 그러니까 1년의 수확량의 30%를 나라에 내는 거예요. 5년간 내면 그 땅을 줬거든요.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노력해가지고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 몰수에 있어서는요, 지주들에게는 땅을 뺏으면서 여기에 그 증권, 소위 지가 증권이라고 하는 땅값을 나라가 샀는데, 그 당시 나라에 재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돈을 다 못 주고 이제 이 지가 증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지금으로 봐서 5억이다. 그러면 그 5억짜리 지가 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면 1년치의 땅값을 나라가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또 2년째 되는 때도 그 해당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어음으로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개인의 땅을 그냥 뺏지 않고 땅값을 정당하게 지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보면요,
여러분 이 지가 증권이라는 것은 증권은 뭐 도적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찢어진다든지 불에 탄다든지 그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땅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49년 50년 5월 달에 거의 이제 여기 실현이 됐는데 그 바로 한 달 지나서 6.25가 터졌거든요. 그런 바람에 그 많은 지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지가 증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면 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땅 주인에게도 대가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에게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땅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상 분배를 했던 것이.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30%를 5년간 내서 자기 땅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주들에게도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지가 증권을 발행하고 1년에 한 번씩 현금화를 시켜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더 유리하냐? 이 소작농들이 훨씬 더 유리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게. 그럼 이제 그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이제 몰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평, 또 어떤 사람은 10,000평, 또는 뭐 1,000평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디까지의 땅을 국가가 살 것이냐 이럴 경우에 삼정보가 기준이에요. 삼정보는 이게 9,000평을 말해요. 9,000평. 그러니까 1정보가 3,000평이거든요. 9,000평이 넘는 땅은 국가가 다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000평까지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 9,000평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차액을 국가가 다 사들인 거예요. 토지 증권을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3정보입니다. 3정보. 자, 그러면 일견 보면 북한식의 무상 분배가 농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북한은 결국에는 다 국유화시켰고요. 남한은 조금 늦었지만 소출의 30%를 5년만 내면 자기 땅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넘는 소작농들이 다 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유의 몸이. 그래서 이 49년에 이루어진 농지개혁 50년까지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농지개혁은 세습천형, 제가 책에다 썼죠. 세습천형이다. 그게 뭔가 하면 천형은 하늘이 준 벌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전에 소작농들은요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 그러니까 소작농의 아들은 또 소작농이에요. 그럼 다시 거기서 이제 땅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농사짓고 상당 부분은 지주에게 주고 그러면 이 소작농들의 신분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세습천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농지개혁이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80%의 소작농들의 세습천형을 없애주었다 이 뜻입니다. 없애줬다. 대단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은 성공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농지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그 작업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 53페이지인데 대지주제를 혁파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토지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서 삼정보가 넘는 땅은 국가가 회수한다. 국가가 사들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들인다. 그다음에 소작농들은 5년간 30%를 부담하면 된다. 참 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1949년에 토지개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 완전하게 이 마무리된 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났지만 1950년 6.25 전쟁 전에 농지개혁의 이 큰 그림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1949년이에요. 49년, 50년인데 이때 49년에 우리나라는 농지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50년 6.25 있었잖아요. 6.25 전에 한 달쯤 전에 5월쯤 됐어요. 5월. 여기 5월 30날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왜냐하면 48년에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죠. 이 재헌국회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임기가. 그러니까 이 5월 10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차 2기 국회의원이 50년도 5월 30날인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5월 30일 전에 농지개혁을 완성시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겠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제 그 좌파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느리게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 지주들과 공모해가지고 농지개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자, 보세요. 이 1950년 6.25가 날지 몰랐죠? 그러나 50년 5월 30날이 제2회 국회의원 선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그 전에 농지개혁을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건 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게을리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 뜻입니다. 요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 농지개혁을 완성하기 때문에 5월 달쯤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지서가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통지서 갔는데 그걸 열람해 보면 토지대전 열람해 보면 내가 이 불화받을 땅이 요 땅이다. 그거를 대부분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나기 전 한 달 전에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6.25가 터져서 북한이 남한을 3개월 점령을 했습니다. 3개월 점령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북한이 자기들의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남한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 땅이 어디가 내 땅이 된다는 사실을 5월 달쯤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6.25는 발생할지 몰랐는데 그 한 달 반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땅이 어딘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농지개혁이 구체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3개월 지배했을 때에도 실제로 남한 국민들의 동요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동요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농지개혁이 5월 달에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저는 그래서 늘 이제 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지개혁을 6.25 전에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지만 이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이 있었죠. 여순 반란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요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을 해서 이 49년도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국군에 대해서 이 숙군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 내에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빨갱이인지 아닌지 갖다가 잡아내는 작업을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49년도에는요 상당 부분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들 갖다가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 빨갱이를 걸러냈고 50년 6.25 전에 농지개혁의 그림이 다 완성돼서 국민들이 자신의 토지가 할당될 토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이 터졌으면요 국가보안법 없이 국군의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했다. 농지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6.25가 터지면요 남한의 국민들이 상당 부분이 동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이 제정을 통해서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들을 좌익들을 걸러낸 작업은요 6.25 때 대한민국을 살린 또 하나의 이 큰 업적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업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토지개혁을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산업화의 기틀을 잡았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멕시코,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왜 지금도 아직도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는 농지개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지개혁이 잘 돼서 중산층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네들은 돈 많은 부호들이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 자기 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또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 농지개혁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80% 넘는 소작농들에게 그 자신들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세습 때는 이 신분상의 천형을 철폐했고 또 자기 땅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으로 돌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첫 번째 기틀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그럼 70년대, 80년대 보면요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마친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대만을 듭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농지개혁이 성공 사례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럴 때 대한민국이 단연 세 나라가 다 성공 사례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입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김성수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성수, 인천. 이 김성수 씨는 고려대학을 세운 분이죠. 고창이 이제 본인 출생지인데 이 김성수 씨는 그 당시 땅이 1,000만 평이었는데 1,000만 평. 이런 1,000만 평 가진 사람, 이 1,000만 평 이제 있나? 우리 초대 부통령도 하셨지만 이 김성수 씨가 1,000만 평의 토지에 대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 1000만 평 가진 사람이 뭐 100만 평, 500만 평 이런 지주들을 만나서 야, 우리 여기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이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만들어준 뒤에 숨어 있는 그 주인공이 김성수 선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00만 평을 여러분 1000만 평을 갖다가 9000평 빼놓고 다 내놨단 말이죠. 그럼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2019년인가요? 그때 17년도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온 다음에 제 기억으로 18년인가 19년에 김성수 씨를 친일파로 단죄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씨가 과거에 받았던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한 게 꽤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농지개혁을 크게 성공시킨 숨은 주인공인 이 김성수 씨에 대해서 뭐 한 8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친일파로 몰아서 훈장을 박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서는요 친일파 아닌 사람이 있었겠어요? 친일파 아닌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친일파로 봐야 돼요. 그럴 때 지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을 저는 뭐 두둔할 마음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뭐 김성수 선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뒤에서는 몰래 독립자금도 대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도 만들고 또 겉으로는 일본에 또 이게 손잡는 듯한 형태도 취하고 손잡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친한 척도 하고 손잡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독립자금도 됐고 또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이런 등등의 귀한 일을 한 분인데 한쪽 면만 가지고 예컨대 단죄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애국자들이었는데 이 좌파들이 친일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매장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 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일본 치하에서 뭐 자기를 받거나 뭐 거기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한 경우에는요 선거권을 아예 안 줬습니다. 또 피선거권도 안 줬어요.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은요 다 단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몽땅 다 단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일제치하에서 순경을 했다든지 공무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위직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국 정부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친일을 갖다가 제거하지 못했다. 친일파 제거가 미흡했다. 즉 친일 청산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문맹입니다. 문맹.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위직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나라의 꼴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친일 청산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을 하려면 일제치하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친일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위직인 사람들은요 국가 의사 결정에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썼다고 해서 이승만 정부가 친일 청산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반면 북한은요 친일 청산을 했느냐? 북한은 더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내각에 다 독립투사가 내각의 장을 차지했지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요, 김일성 내각에 친일 행각을 한 사람이 여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단죄한 사람은요, 친일파를 단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산주의 정권을 반대한 사람을 숙청을 했을 뿐이지 친일했다고 숙청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혹시나 딴소리 한 사람 있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하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헌법을 고치는 이제 절차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헌법을 어떻게 고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헌법 개정을 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그 두 파트에서만 헌법 개정안을 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혼자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늘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데 전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 발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제 소신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지금 87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헌법을 좀 손볼 때가 됐어요. 손볼 때 됐는데 우리는 헌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헌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다 개진합니다. 하다 보면요, 여기는 A그룹이 동의하는데 요 조문은 A그룹이 반대하고 B만 동의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식으로 잡다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독일은 국민투표를 격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가중된 다수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헌법을 고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이 헌법 시작한 역사가 거의 비슷한데 독일은 60번 바꿨습니다. 바꿨고 우리나라는 9번 바꿨고 일본은요,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순종하는 스타일이 일본 국민의 국민성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식의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헌법 조문과 헌법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헌법을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고쳐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헌법 조문과 헌법 현실의 일치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목사님이 강조하다시피 1년 반 후에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의 상당 부분을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55페이지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 개정 역사인데, 개정 역사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개정이 1952년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52년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52년은 부산 피난 시절입니다. 근데 이때는 뭘 고쳤는가 하면 대통령 선출 방법을 국회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통령제에서는 국민 직선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건국헌법은 시간이 없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그러면 원래대로 직선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개정을 직선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간선제였던 대통령 선출을 직선으로 바꿨다.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개정이 문제입니다. 소위 4.4 5입견이라 해가지고 우리 헌정사에서 5점을 남긴 헌법 개정이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5점을 남긴 그런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우리 이제 대통령은요, 임기 4년에 1차 중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총 8년이 가능하죠. 8년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이니까 52년에 끝나죠. 52년부터 하면 56년에 끝나는 거죠. 또 56년에서 6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1차 중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요 기간에 54년도에 뭘 바꾸냐면 초대 대통령은 중임 1차 중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법을 고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여기서 56년이면 끝나니까 54년 말에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4년의 1차 중임인데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함으로써 초대 대통령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시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3분의 2가 되려면 136표가 필요한데 지금 정확히는 소수점이 되어서 135.3334로 나가 이렇게. 그 필요한 표가 135.3333 나가면 몇 표가 필요합니까? 136표를 얻어야 뭐뭐뭐 이상이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숫자를 충족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을 0.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0.33이건 0.2이건 이건 다 한 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136표가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이때 135표를 넣었어요. 135표를. 참 재밌죠? 딱 135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이게 통과되지 않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냥 초상집이죠. 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135점, 만약에 이것이 가정을 해서 135.666이다 이렇게 나가면 요거 반올림하면 136이 되지만 135.333하면 반올림하면 없어지니까 135다 이게. 그래서 이걸 4.4 5입견이라고 하는 이유가 135점 필요한 게 3333인데 요거는 4.4 5입 해버리면 135로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틀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 헌법 개정이 통과된 거로 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4.4 이 5입 계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79세니까 80세 가까이 되셨죠. 이때 이 개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도 이제 펄펄 뛰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개헌이죠. 예.
그러나 이 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56년도에 또 한 번 출마를 합니다. 이 4.4 5.입개헌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더라도 제가 헌법 교수로서 편을 들여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저도 남의 말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이 들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오욕된 역사로 오점으로 남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타고날 때부터 지금 대통령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48년에 되실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 혼자 압도적으로 됐지만 52년도에 될 때는요, 이때는 조봉암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조병옥 씨하고 조병옥이하고 이때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신익희 신익희. 이 오늘 왜 이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때 56년에 대통령 될 때는요, 야당의 유력한 후보인 이 신익희 씨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됐어요. 사망하니까. 그 다음에 60년대 될 때는요, 이 조병옥 씨가 이 사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4번 합니다. 4번. 4번 당선돼요. 4번 당선되는데 이 60년도 선거에서 이제 이 3.15 60년 3월 15일 날에 이 선거가 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그래가지고 60년 4.19로 이어집니다. 4.19로.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의 책임을 묻고 하야를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편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일단은 아무리 편이라 하더라도 요거 이 54년도에 4.4 5.입개헌은 잘못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 56년에는 이 신익희 씨가 유세 도중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잘못된 헌법이지만 개정된 헌법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60년도 이 3.15 부정선거 때는요,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기붕, 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는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부통령인 이기붕 씨가 당선됐을 때가 부정선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없어요. 혼자니까. 이 조병옥 씨가 사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 부통령을 다 선거로 뽑았거든요. 그때 이 부통령 선거에 이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은 이제 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시게 됐는데 이때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남자 나이가 85세면 꽤 오래 사신 것으로 봐지는데,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요. 그러나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그때의 85세는요 상당히 장수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만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인지 능력이나 다른 그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얼마큼 뛰어났겠는가, 정상적이었겠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 정도 했죠. 예. 결론적으로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지휘했거나 도모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4.19가 터집니다. 4.19가 학생 운동이 터져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셨죠. 예. 하시고 하야하시고 하와이로 이제 떠나셨죠. 떠나셔서 거기서 외롭게 사시다가 제 기억으로 90세에 하늘나라 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세에. 그래서 뭐 어렵게 이제 힘들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홀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홀대를. 어떻게 보면 이승만 지우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4차 개정이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4.19가 터져가지고 이제 제2공화국이 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데모하는 그 시위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발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그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화국이 바뀌니까 당시에 발포 명령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압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가해자들이 이 벌을 덜 받게 되는, 법률이 없어서 벌을 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데 데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이제 법률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바로 4차 개정입니다. 여러분이 4차 개정은 이제 헌법 본문은 건들지 않고 부칙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소와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했던 것이에요. 뭐 그 정도만 하시죠 뭐. 그러다가 1961년 그래서 5.16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5.16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이게 쿠데타냐 혁명이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하죠. 그럼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쿠데타냐 혁명이냐. 혁명은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이 5.16을 이 성공시킨 박정희 소장이나 여러 가지 군인들은요,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뭔가 군인들이
나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박정희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요 상당히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박 대통령도 나이가 들어서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의 그 이제 12년 또는 13년의 세월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자기가 돈을 챙기지도 않고 정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한 분이다. 그렇다면 이 5.16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61년이니까요. 한 6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60년 전에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군사 쿠데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 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데 초점을 뒀지만 대한민국의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쿠데타는요 결론적으로는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었다. 그래서 뭐 혁명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다 감안해 봤을 때는 군사 혁명이다. 혁명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뭐 그다음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좋은 점은 결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하게 몰아붙여서 나라를 발전시킨 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는요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도 만들어 놓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예.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이 결과가 중요하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결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즉 이 법치주의가 조금 좀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6차 개헌이 뭐냐? 삼선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계속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개헌을 합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8년 하고 이 양반이 그만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삼선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누구하고 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운다면 처음에 2번은 박정희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선 개헌 이후에는 박정희와 김대중 씨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직선제였습니다. 그럴 때 물론 박정희 후보가 이겼지만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악연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상당히 많이 탄압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3번만 하기로 돼 있던 그걸 갖다가 박 대통령이 지키지 못하고 유신헌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 그게 72년 헌법 개정입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늘 평가를 하면 95점 이상을 제가 드려요. 5점을 빼는 이유는 이제 4.4 5.입 개헌 때문에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한 70점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업적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유신헌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깎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 중에서 1등이죠, 인기가. 예. 저는 2등으로 해요. 나머지 뭐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뭐 등등 그런 분들은 다 60점 미만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70에서 80점 정도 올라가니까 아주 높은 점수죠. 제가 드리죠. 근데 뭐 우리 제 아내하고는 늘 그 문제 때문에
싸우진 않지만 우리 박권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고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권사도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인데 박정희를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뭐 70에서 80밖에 안 줍니다. 그는 바로 유신헌법을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문재인이야 그건 빵점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건 완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문재인은 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다른 대통령은 뭐 30점, 40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은 이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2월 달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제가 73년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1학년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유신헌법이 이제 실제로 발효가 돼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때 제가 1학년이 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제가 잘 모를 때죠. 모를 때지만 뭐 선배들 얘기도 듣고 뭐 공부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많은 그 학자들이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옳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위한 독재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습니다. 산업화를 먼저 시켰고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뭐 엄청난 업적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된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군사 정권을 잠깐 격려한 다음에 이제 YS, DJ 쪽으로 이렇게 민주화가 이제 되기 시작했죠. 다행히 산업화가 먼저 되고 민주화가 됐던 것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뀐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요,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한 중산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민주화부터 시행한 다음에 산업화로 하려면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예를 들어드리면, 인도와 대한민국은요, 47년 또는 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때 독립한 다음에 2차 대전 지난 다음에 전 세계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주목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영국식의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려고 노력했고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도 이 순서가 산업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민주화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인도나 우리나라는요, 뭐 국민 47, 48년도에 국민사도 똑같이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산업화를 먼저 이루어냈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갔기 때문에 세계에서 성공한 나라에 속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뭐 독재도 일부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유신헌법도 제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에 비판 의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역사를 크게 보면 이 산업화 시절에 서구 민주주의도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뭐 프랑스건 간에 산업화를 이룰 때는요, 수많은 나라가 대부분 다 독재를 다 경험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상당 부분이 독재 체제가 있었고 인권도 유린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은 100년, 200년에 걸쳐서 산업화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요 기간이 이제 어떻습니까? 불과 한 20년. 박 대통령이 집권을 18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후에서 대한민국은요,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압축 성장과 압축 산업화를 이뤄낸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유신헌법의 흠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 뭐 조금은 상당 부분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헌법학자의 이 작은 좁은 눈으로 본다면 흠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산업화를 20년 동안에 다른 나라가 100년이나 2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산업화를 압축 성장시켜서 산업화를 이루어낸 큰 업적에 비한다면 뭐 비난도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80 넘으신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저하고 같더라고요. 판사 출신인데 자기가 유신헌법 하에서 판사를 그만둘 거냐 유지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잠깐만 그 당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래서 자기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서구가 100년, 200년 걸린 산업화를 20년에 걸쳐서 이 산업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흠을 드러내기보다는 흠을 감싸주는 쪽으로 자기는 역사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런 글을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보니까, 그래, 나 같은 학자로서 좁은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에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게 1979년도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12.16 사태입니다. 그렇죠? 이 12.16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래서 3기미 중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서울에 봄이 왔을 것이다.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전두환 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신데,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평에 오를 것이냐.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차이점은요,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혁명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이.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부터 혁명이나 쿠데타를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왜냐? 그분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12.12 사태 때 공격을 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상사인 대장을 이제 싸워서 뭐 병력까지 동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할 때 적어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제가 없이 합수부장이라고 하는 지휘에서 의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날,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총을 쏜 그날,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이 정승화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왜 그날 그 청와대 근처에 정승화가 있었느냐? 왜 있었느냐? 그는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러나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고 뭐 총을 쏴가지고 체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의 욕심이 없었다고 다 봅니다. 이렇게 수사의 필요상 정승화를 체포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승화를 체포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중앙정보부장도 겸하게 되고 모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욕심이 생긴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이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혁명이나 쿠데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정승화를 잡는 것은 쿠데타를 하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정승화를 체포한 것인데, 그 다음에부터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수순을 보면 뭔가 지금 그때부터 서서히 대통령으로서의 꿈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건 뭐 본인 몸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각종의 뭐 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단계적 쿠데타다 이런 말 씁니다. 단계적 쿠데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쿠데타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두 번 했죠. 원래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5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는 선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을 두 번 한 것이에요. 예. 뭐 임기를 다 길게 채우지는 않았지만은 짧게 했지만 11대와 12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임기 7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가 많이 있냐면 국민들이 이 민주화 열기가 강했습니다. 민주화. 그래서 막 그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데모를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 이 직선제 요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7년도에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1년 남겨두고 87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은 호헌 조치,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88 올림픽 준비 등을 이유로 개헌은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호헌 조치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반대 데모가 있었죠. 그때는 뭐 지나가는 택시도 눌러서 시간 되면 정적을 눌러서 항의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와이저스 부대도 많이 나와서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60 항쟁이 있었고, 87년도에 노태우 당시는 대표인데 6.29 선언이 발표됐죠. 그래서 6.29 선언의 핵심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바꾸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87년도 말에 이 헌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87년 10월 29일에 헌법이 공포됐고,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뽑는데 그때 노태우가 나왔고 YS와 DJ가 다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DJ가 나오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정치 경력상 YS가 더 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 노태우 측에서는 직선제를 하더라도 DJ도 꼭 나올 것이다, 또는 DJ를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선 자금을 지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YS도 나왔지만 DJ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졌죠. 예. 그래서 노태우가 1등이 됐고, 그 당시 DJ와 YS가 표를 합치면 노태우보다 많이 나왔지만 그건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태우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YS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DJ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하고 노무현 때 이어서 10년을 좌파 정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가 10년인데 9년밖에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들어올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5분의 3을 이 민주당이 가져가고, 지방선거에서도 완패를 했고, 교육감 선거도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그 5년이 적어도 이 사이클을 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5년, 이명박 박근혜 5년 또는 9년 또는 10년. 그럼 문재인은요 이어서 10년을 이제 좌파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좌파가 20년 간다, 50년 간다 이렇게 호언을 했었어요. 그러나 5년 만에 단명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문재인이가 정말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지만,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애국 세력들, 이 광화문 세력이 정말로 목숨 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24만 표 차이로 이긴 것입니다. 훨씬 표차가 커야 되는데 워낙 좌파 세력들이 많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24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이 성공했기 때문에 겨우 이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 시키고 법무부 장관을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킨 다음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조국이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 때 걸러내지 못했으면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는 예컨대 인물도 좋고 경상남도가 자기 토백이란 말이죠. 그럼 경남 지역을 예컨대 표를 가져가게 되면, 그건 경남과 전라도, 충청도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그 친구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후보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북한 헌법을 좀 소개했었는데, 48년 9월 8일 또는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북한의 정식 국호입니다. 여기서 보면 조선이란 말은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민이란 말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란 말 쓰지만 이 북한은 인민이란 말 써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민은 계급의 개념입니다. 계급.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중에서 노동자, 농민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을 그네들은 인민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라. 이거는 뭐가 틀렸습니까?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수 정당이 허용되어야
민주주의란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북한은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 일당 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체로 모순이다, 모순. 자기들이 좋아서 썼지만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공화국이라래, 공화국. 공화국이 될 수 없는 게 공화국은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일 때만 공화국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북한은 뭐예요? 사실상의 세습 국가죠. 세습 국가 또는 세습 군주로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공화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군주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군주국. 사실상 세습하고 있잖아요. 예.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지금 세습해서 나라의 통치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군주국. 따라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했을 때 뭐가 틀렸느냐? 조선과 인민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국이라야, 군주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명실상부한 국가 형태가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좋으니까 다 공화국이란 말을 쓴 것이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글을 쓸 때 이런 이제 제목이었어요. 이런 63쪽에 있는데, 네 개의 태양과 백두혈통의 왕의 계성, 이런 칼럼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제목이 뭐겠습니까? 백두혈통의 왕의 계승. 그러니까 김씨라고 하는 김일성 일가에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뭘 계승해요? 왕위를 계승한 나라가 북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내가 제목으로 달았죠. 두 번째로는 네 개의 태양이다 그랬습니다. 네 개의 태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우습게 유머를 쓴 건데, 북한에는 태양이 셋 있잖아요.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 김정은 태양. 그 이외에 진짜 태양. 네 개의 태양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새 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썼는데, 네 개의 태양과 백두혈통의 왕의 계승.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요새 우리 목사님이 김정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하시고, 또 김국성 씨도 공격적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글도 북한인지 알 텐데, 그러면 저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테러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그래도 눈에 걸리게 되면 가시 같은 생각이 든다면 좀 이게 저도 몸조심을 해야 될 입장인데 방법이 없죠. 이미 옛날에 다 쓴 겁니다. 2016년에 제가 쓴 거예요. 네 개의 태양과 백두혈통의 왕의 계승. 또 제가 원래 쓴 교과서에는요,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다, 사실상 군주국이다, 이게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